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반도체, 미래차, 우주,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공장도 짓고 최대 150개의 반도체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성남 판교의 팹리스 밸리를 묶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클러스터 조성 계획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만으로는 큰 대안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용인의 조성 예정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게 지난 2019년인데 이제 겨우 부지만 조성했을 뿐 아직 토지 보상 문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2025년이 되어서야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중심지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계획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한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도 해결사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뭔가 봤더니 이혼과 부동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합니다. 호황일 때 이혼을 더 많이 하나요? 불황일 때 더 많이 하나요? 그건 제가 통계를 많이 못 내봤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가장 티나는 통계는 이제 명절 직후에 예. 좀 이혼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명절 직후라고 하니까 정말 딱 와닿는데 앞으로 명절 때 다들 조심해야겠는데요. 문제가 없던 부분은 아니고 이제 예. 그동안 문제가 쌓여왔다가 예. 그때를 이제 촉발점이 돼서 이렇게 터지는 걸로 보입니다. 다들 명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죠. 자, 변호사님, 이혼 사건에서도 역시 부동산이 많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억울한 경제에서 다룰 내용은 이혼할 때 부동산 분할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예, 좋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실시간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니까요. 유로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재산의 한 70% 가까이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혼 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요. 역시 이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 분할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혼하면은 뭐 누가 잘못했네, 뭐 외도나 폭행 같은 그런 귀책 사유를 많이 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귀책 사유는 이혼을 할지 말지 그 여부와 또 위자료 금액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같은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문제는 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나누는 거지 뭐 네. 잘하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나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전업주부인분들 같은 경우 혹시 내가 기여한 정도를 온전히 국가에서 인정해 줄까 안 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여도가 뭐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는가 이렇게 나누는 문제는 아니고요.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을 해온 전업주부이시더라도 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한 20년이 넘는다라고 하면 길면 길수록 평생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셨다 하더라도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50%면 거의 반까지도 인정을 해주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워낙 집 한 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양쪽 그 집안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들도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혼할 때 이런 것들은 분할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원칙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이라고 구분을 해서 네. 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물려받은 지 좀 오래된 경우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거나 증여재산인 경우더라도 이것을 유지하거나 이제 더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 같은 것이 기여가 됐다라고 본다면 일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좀 전에 오래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명확한 뭐 연도로 기준이 있을까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3년 안에 뭐 신혼에 이혼하는 경우라면 네. 혼인 때 가지고 온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 가지자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가졌다면은 물려받은 재산이더라도 예. 이걸 뭐 팔아먹지 않고 잘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예. 같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거와 관련된 뭐 사례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이건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케이스였는데요. 상대방 부모로부터. 네,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 결혼 이후에 계속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예. 아내도 회사 생활하다가 지병이 있어서 또 회사를 관두면서 이제 시댁의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고 살아왔나 봐요. 예. 근데 시아버지가 잘 살라는 의미로 이 며느리에게 돈을 좀 많이 지급을 하셨고 이걸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아내 명의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다툼이 막 일어나고 또 아내도 시댁과 상의하지 않고 이걸 막 처분하기도 하고 대출받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뭐 다투면서 서로 소원해져서 결국은 이혼 소송에 이르렀는데 네. 이제 법원은 당연히 이 부동산들이 아내의 특유 재산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시아버지가 마련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예. 또 아내 또한 이 시아버지가 남편과 잘 살라라는 취지로 부동산을 넘겨주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시아버지도 단순히 며느리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혼인을 해서 잘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 혼인 공동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 비율로는 남편 70%, 아내 30%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와, 그래도 아내분에게 30%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비율이 높네요. 아마 뭐 구체적인 사정상 뭐 맞벌이를 했다던가 좀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결국 부동산을 나눠 가지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명의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양도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혼할 때 이 재산 분할의 개념은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 명의로 돼 있던 간에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등기할 때 취등록세는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 특례세율을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금 미니 문자 메시지에 장용희 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현재 소송 중인 제 지인의 경우입니다. 거주 중인 집의 구매 시 남자 쪽 부모님이 3억, 그 외에 대출 담보 등으로 빚을 갚아왔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집값을 갚아오는 중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이 될 겁니다. 애초에 구입 자금 자체를 시댁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되겠지만 전부 다 뭐 남편 쪽으로 100%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라든지 그 외에 뭐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초기 비용이 시댁 쪽에서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 자체를 남편 쪽으로 많이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효님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요 이혼하는 그 가정을 봤더니 바로 이혼하기보다는 이혼 전에 별거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후에도 또 재산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통상 뭐 같이 살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좀 굉장히 불편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상 별거 이후에 새로 생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로는 뭐 인과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편이 별거 이후에 스톡옵션을 실행을 해서 수십억 원을 불렸는데 그 경우에는 아예 아내가 한 푼도 재산분할 못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반대로 이제 별거 기간을 한 3년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소송에 들어간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별거 기간 중에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 측에서는 이 아파트는 남편 혼자 벌어서 산 돈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현금을 바탕으로 산 아파트이기 예. 때문에 그 형태만 돈에서 아파트로 바뀐 거지 사실은 공동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원은 이 아파트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도 평생 납부하는 거니까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분할 대상 됩니까? 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좀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혼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였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도 60세가 된 요건을 맞추시면 이제 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국민연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연금도 결국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참 이번에 저도 새로 알게 됩니다. 여기도 좀 대표적인 뭐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이 총 20년이었는데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이었다면은 전체 연금을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중에서 25년분의 20년, 그러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중에 4천만 원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 금액 중에 그 결혼해서 납입한 금액분에 대해서 절반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더 궁금한 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요.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전 재산 포기할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각서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청구권 자체가 이혼을 성립한 때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이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잘못했으면 전 재산을 포기할게라는 각서까지 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각서가 혼인을 파탄낸 주요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귀책 사유 입증 자료로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포기 각서만 있다고 뭐 진짜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책 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부부로 지내다 보면 요즘 젊은 부부분들은 추세가 각자 이제 재무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약간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편하게 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재산에 손을 좀 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통상 사이가 좋을 때는 뭐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계좌에 아내가 뭐 인출을 하기도 네. 하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뭐 남편이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내가 별거하기 전과 후에 계속해서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별거 이후에 가출한 남편한테 이제 허락을 안 받고 돈을 인출한 부분은 뭐 특별히 이걸 어디에 가족의 공동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인출해서 아내가 어딘가에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반면에 별거하기 전에 이제 괜찮을 때 같이 동거하면서 인출한 돈들은 뭐 남편이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걸 뭐 생활비로 같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같이 써서 없어진 돈이다라고 봐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하다고 지금 미니 문자 메시지에 올라왔는데요. 배우자의 퇴직금 분할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퇴직금도 기여도와 그리고 그 근무 기간 중에 혼인 기간만큼 따져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부부 두 분께서 같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그 가게가 잘 돼서 나중에 상가 권리금을 많이 받게 된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이 상가 권리금도 분할 대상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부부가 약 18년 동안 수산시장에서 함께 해파리 판매상을 운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가 임차인 명의는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게에 권리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권리금은 영업상 이익인 만큼 단순 명의만 되어 있는 남편 단독 소유가 아니고 오랜 기간 함께 장사를 해온 이 아내한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분할 대상이 되었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혼인 중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서로 간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기회들이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또 문자 메시지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요. 이혼 후 국민연금이 분할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서로 연금을 내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분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각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분할 청구를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받아가실 수는 있는데 네. 통상 그걸 협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음. 이혼할 때 분할 국민연금 거의 똑같이 냈기 때문에 각자 네. 연금은 각자 가져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하시면 그건 따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각자 자기 거에 반반씩을 상대방에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건 각자 알아서 하자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기쁜 이혼 커플, 뭐래도 나눌 게 있는 커플들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반대 상황도 요즘 있을 것 같아요. 즉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빚도 나눠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은 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던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킨다던가 뭐 생활비 신용대출 이런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시잖아요. 예. 이거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가정의 어떤 경제생활을 위해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빚들은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빌린 돈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분할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문제되시는 게 많이들 주장은 하시는데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주는 게 형제 자매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니까 요 빚도 소극재산으로 넣어주세요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차용증도 쓰고 뭐 다 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은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잘 인정이 안 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빚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군요. 참 부부라는 게 참 중요한 경제적 공동체네요. 다시 부동산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부동산 시세와 며칠 또는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 어떤 별거 기간 중에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올라서 별거 전에는 5억이었는데 별거 2년 하고 나니까 10억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면 될 텐데. 사이가 좋아지면 참 좋으실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명의자인 남편은 별거 이후에는 너의 기여도가 없으니까 5억으로 나눠야 된다. 주장을 할 거고 아내는 아니다. 별거 한 거랑 상관없이 아파트 자체가 오른 거기 때문에 10억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할 텐데 우리 법에서는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정하는데요.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재판을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일에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은 시가 감정을 하면 그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이라던가 아니면 KB 시세 같은 걸로 조회를 해서 이제 받는 그 금액만큼으로 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0835님께서 주식으로 번 돈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예측 답변을 해볼까요? 분할 대상일 것 같아요. 그럼요. 공동 투자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냥 주식 자체로 가지고 계신 경우더라도 이 주식을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시세를 나올 수 있다면 예. 그 금액만큼은 나눠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1490님이 물어보셨는데 수익 났을 때야 나눌 것 같은데 주식이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그러면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약간 투기성이어서 예. 배우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네. 그런 경우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의 개인 그렇군요. 빚이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다.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나눌
된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오늘 말씀 주실 거에 반의 반도 못했는데요. 이거 다음에 또 저희가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혼 후에 언제까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통상 재판 이혼은 같이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예. 협의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때는 이혼한 날로부터 꼭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협의 이혼은 그런데 소송하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거의 같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이혼함과 동시에 재산 분할도 같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그 송경제 플러스의 가장 핫한 코너가 돼가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보기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못한 내용이라든가 저희 실생활에 꼭 도움되는 내용들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번 오실 때마다 2권 풍성하게 가져오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는 작가인데요. 이 발자크가 1835년에 발표한 고리오 영감이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예. 19세기 파리의 인간 군상을 그려낸 사실주의 문학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발자크는 인간과 사회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고 그걸 비판적으로 기록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무려 100여 편의 장단편을 남겼는데 특히 이 고리오 영감은 19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계급과 계층 사람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리오 영감 세부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프랑스 남부 시골의 아주 작은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외젠 드 라스티냐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갓 20살이에요. 그런데 파리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는 욕망이 가득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파리로 법률을 공부하러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인 보세앙 자작 부인의 연주를 통해서 안 되겠다. 사교계 총화로 빨리 떠오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라스티냐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고리오 영감인데요. 네. 뭐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약간의 코치를 또 하긴 합니다. 이 라스티냐크와 고리오 영감이 함께 생활하는 곳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파리 외곽에 있는 아주 허름한 보케 하숙집입니다. 허름한 하숙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왜 관심을 뒀을까요? 이 고리오 영감은 평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밀가루 장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예.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딸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을 잊으려고 사실은 2딸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예. 그런데요. 2딸은 욕심과 사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기도 전에 막 보채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큰 딸은 백작 부인이 되고요. 작은 딸은 은행가와 결혼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끝없는 사치 때문에 돈이 항상 모자랐죠. 꼭 이래요. 많이 물려주면 더 달라고 하고 맞습니다. 매번 아버지한테 달려갔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리오 영감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종신연금인데 예. 그것까지 털어서 아이고. 이를테면 이제 사채업자에게 400프랑 정도에 팝니다. 그보다 예.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예. 있는데도 이게 이제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작품 보면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누가 월급을 얼마 받았다, 누구는 연금을 얼마 받는다. 그러니까 당시 월급이나 연금 금액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네. 아이러니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오 영감이 자신의 종신연금 증서를 400프랑 작은 돈에 팝니다. 예. 사실은 결혼할 때 2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도 챙겨줬어요. 귀족과 결혼하니까 다이아몬드도 해주고 아파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겠죠. 네. 그런데도 이 딸들은 400프랑마저 채워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슬프네요. 사실 저도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 연중 휴가 없이 일하고 네. 그다음에 새벽 근무도 있고 철야 근무도 있고 그리고 명절 때나 휴일 때 더 바쁘고 맞습니다. 이런 직업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세상에 그런 직업 있느냐 했더니 그게 부모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슬픈데요. 더 슬픈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이고. 예,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는데 딸들은 아버지 곁에 오지도 않습니다.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사치와 쾌락, 욕망에 충실한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누렸는지 두 딸은 정말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임종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 작품 끝에 다다르면 정말 슬픈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정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당시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요? 이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극단의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예.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당시 이제 말씀하신 시대적 정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19세기 초반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는 혁명과 왕정 복구 등이 계속 반복되는 혼란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정치적 상황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이미 자본주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네. 사실 고리오 영감은 그 혼란의 틈에서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벼락부자, 자수성가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고리오 영감의 두 딸과 대개의 등장인물들은 이제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말씀드렸지만 극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대가 다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병폐가 사실상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고리오 영감 집안 상황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주인공이 라스티냐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라티냐크의.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 행동입니다. 고리오 영감 쓸쓸한 죽음 경험하고 세상 물정을 이제 20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둘씩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비정하구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오는데요. 고리오 영감을 묻은 묘지 이제 언덕에서 파리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둘의 대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출세주의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랑 이제 내가 직면하겠다는. 네. 하지만 어떤 평론가는 허위에 찬 세상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 뭐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리오 영감은 19세기 초 프랑스 사회의 자본주의적 단면을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잘 파헤친 명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세기 얘기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큰 시사점을 줄 것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리오 영감 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책 어떤 링크로 또 추천해 주시나요? 국내에도 이분 이름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컬럼비아 대학교 석좌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식 시장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생각되니까 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가 일정 부분 실패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이 책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예. 자본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 거대한 불평등을 낳았다. 금융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라고 정면 비판하고 있고요. 네. 저자의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를 늘릴 수 있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도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 책은 통상적으로 다른 학자들 비해서 좀 두껍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얘기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지금처럼 불평등의 규모가 커진 적이 없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통계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지난 40년간 미국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에 상위 1%의 소득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2017년 기준인데요.
20명 남짓의 부자들이 전 세계 하위 50% 전체의 부와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렇게 딱 적시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인구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음. 이제 각종 기관들이 저소득층 계층 빨리 죽고 더 낮은 교육 수준 받고 있고 더 낮은 임금의 열악한 직업을 전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일갈합니다. 이제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미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정말 마음 아픈 구절이네요.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미신이 되어버렸다. 왜 책 제목이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라고 정하셨는지 확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불공정과 불만에 응답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애초에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면 우리 경제 시스템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겠죠. 예, 저자는 이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평등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착각도 한몫한다는 거예요. 착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부와 국부,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 구분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부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부를 벌어들이는 것, 이건 좋은 방법이죠. 근데 개인과 국가의 부 모두가 늘어난다. 그렇지만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서 부를 늘린다면 이 이것은 소득 재분배에 불과하며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가가 부유해지는 게 내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좀 혼란스러워할 때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결국 스티글리츠는 뭐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역할을 많이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자의 핵심적인 문장 이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고 효율적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모두 공정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실업보험 같은 게 다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시장이 독점력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오염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을 사회화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규제나 세금 부과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뭐 정책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장은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시장이 만능처럼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너무 많이 믿어서 가끔 미국이 이 대목에서 큰 실패를 맛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고 또 스티글리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레이건 때라는 거예요. 시장에게 막대한 자유를 안겨준 레이건식의 공급 중시 정책. 그러니까 규제 철폐가 경제를 자유롭게 만들고 감세가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환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이런저런 정부의 혜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트리클다운 효과,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파이의 그 직접적인 조각이 돌아간다, 이런 주장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파이도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티글리츠는 아예. 그러니까 거꾸로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혁신과 연구 개발에 투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아서 지금처럼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기업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이유는 혁신하고 연구 개발에서 파이를 키우라는 건데 결국 선순환 구조가 안 일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글리츠는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고요. 사실상 세계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빠른 경제 성장과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오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스티글리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를 예를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높은 세금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층 간 부와 소득의 재분배의 핵심 역할이거든요. 이것이 예.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사회 기반 시설, 교육, 기술, 안보에 다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저자의 표현인데요. 시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회 번영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강박적으로 맹신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적 자본주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진보적 자본주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해법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의 진정한 원천, 그러니까 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진보적 의지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룰만 제대로 세워도 경제는 성장한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민자를 비롯해서 여성, 노인의 노동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의 세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세금은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제를 오히려 자극합니다. 가령 탄소세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도 이롭고 세수도 늘리고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수요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정부의 세금, 복지, 그 기타 제도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를 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 세수를 고등교육, 기관과 과학기술, 사회기반에 투자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거죠. 네. 사회적 인식도 절실하고요.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후의 재분배도 중요한데 애초에 시장 소득의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을 정부와 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정말 거대 담론이자 중요한 대목들을 짚었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불평등은 단순하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체제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 해법으로부터 우리 사회 해법이 나온다. 이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의제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찾아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화들 많이 나셨죠?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자 모처럼 하드락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런 하드락 노래를 들을 때는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귀에 잘 고정한 다음에 평소보다 약간 볼륨을 올려서 드럼 사운드나 일렉 기타 사운드가 심장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은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I'm Not Okay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